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또 한 단계 올렸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달에 총재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교체 시기라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다는 게 매우 부담스럽죠. 보통은 안 하죠. 다음 총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마치 지휘관 없이 부지휘관이 전쟁을 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급박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한 달이라도 빨리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주상현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이 오늘 했던 말에 뼈가 있었습니다. 물가가 상당 기간 상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소비자 물가가 4%대를 기록할 것이다. 그것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얘기를 했고,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 3%에서 2% 중후반으로 내려갈 거라고 하는데, 보통 조금 더 좋게 얘기해 주는 걸 봤을 때 2% 중반이 아닐까. 결국은 물가는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금리를 올렸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공석에서 금리를 올렸다라는 걸 봤을 때는 5월에도 금리를 올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5월 달에 두 번 해서 0.5%를 한 번에 갑자기 올리면 시장 충격이 올 것 같으니까 4월에 0.25, 5월에 0.25 이렇게 두 번 나눠서 가는 것이 시장 충격이 덜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재가 공석인 상태에서 금리를 올렸다라는 거죠. 작년 8월, 그리고 11월, 그리고 올해 1월 금리를 3번 올렸습니다. 대략적으로 2, 3개월 텀인데 그렇게 올리게 되면 시장 충격은 덜하겠죠. 다만 이제 5월 달에도 올릴 거로 예상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충격도 선반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꾸준히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텀이 더 빨라질 것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오늘의 발언은 그 텀이 더 빨라질 거다. 3개월 텀이 아니라 2개월 텀으로 오거나 1개월 텀으로도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충격이 어느 정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발표하자마자 증시가 10시에 하락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회복은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작년 말 멘트로는 3개월마다 금리를 한 단계씩 올릴 뉘앙스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1% 정도 올려봤자 뭔 일 있겠나 이 생각을 했는데 물가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라는 거죠. 지금 물가는 거의 스태그플레이션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최대치라는 뉴스를 종종 보게 돼요. 미국이 물가를 잡는데 실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럴 때는 금리 폭탄으로 물가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는데 굉장히 훌륭한 무기지만 물가만 잡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잡아요. 무기로 치면은 적군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 아군도 피해를 보는 광범위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게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플레가 심각한 증거는 미국의 근원 PPI를 보면 되는데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근원 물가 지수는 460개 품목에서 계절적으로 영향을 받는 곡물, 석유류 등 53개 품목을 제거한 수치예요. 유가가 올랐으니까 물가가 올랐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볼 때는 근원 인플레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이제 간접적으로 곡물 가격이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쿠션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또 인플레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원 인플레가 전년 대비 9.2%라는 거는 역대급 보지 못했던 수준이라는 거고, 미국이 물가 방어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왜 벌어진 거냐? 첫 번째 이유는 공급난이에요. 평상시에는 수요와 공급의 변동이 적습니다. 코로나 같은 이유로 지금 공급과 생산의 타이밍이 틀어져 버렸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틀어진 것처럼 보여요. 상하이 같이 공장 15일 쉬었다고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데, 공장 15일 쉬게 되면은 15일 정도 쉬게 되면은 이 공급이 줄게 돼요. 글로벌 공급에서는 그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공급과 수요 간의 갭이 배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공급 자체는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지금 사람들이 더 많이 원하니까 더 빨리 찍어내세요라 하더라도 증가가 어려운 상태고, 수요 같은 경우는 오늘 그냥 TV보다 마음에 들면 주문을 눌러버립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영원할 것 같다라고 공급을 늘리기 시작하죠. 증설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한 내년, 내후년부터 대규모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수요가 굉장히 탄력적이라서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벌어지느냐? 공급 과잉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급 과잉은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공급 과잉이 걸렸던 시즌에는 보통 증시가 하락했었어요. 유동성도 두 번째 문제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핑계로 돈을 너무 풀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으로 인한 공급 과잉이 왔고, 2018년, 2019년 경기 침체가 왔죠.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오니까 여기에 유동성을 더 퍼부으면서 디플레 우려가 사라져버립니다. 이번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도 통화량을 굉장히 많이 확대했고, 금리 인하도 과하게 해버렸죠. 과거에 푼 돈도 회수를 못했는데 돈을 더 풀었으니까 마치 환자한테 진통제를 과다 투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내가 건강한 줄 알고 운동을 무리하게 막 해댔던 거죠. 이게 뭐냐면 과잉 소비예요. 부채를 늘리면 자산이 늘고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자는 이제는 내가 돈이 많다 생각하니까 정크, 위험 자산에도 투자를 막 확대합니다. 개인은 이 돈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니까 소비를 과잉으로 해버려요. 기업은 과잉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되는데 보통 몇 년 뒤에 버블이 꺼지더라. 이렇게 역사적인 반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1단계 때는 저금리에서 버블이 벌어져요. 2단계에서는 인플레에서 버블이 벌어지고 금리 인상이 시작됩니다. 3단계에서는 인플레가 더 빨라지고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지죠. 그러다가 갑자기 침체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2단계라 봐야 되겠죠. 꼭 3단계에 가지 않고 버블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블인 거 다 알고 인플레 문제인 거 아는데 보통 2단계 중반에서 3단계 초기 때 증시가 잘 오릅니다. 많이 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빼기도 애매한 거죠. 조금씩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06년 같은 경우도 물가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때 금리 인상도 했었고 스태그 우려다, 인플레 우려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1년에서 2년이 더 올랐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의 소비자 물가도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요. 유동성은 재정 적자랑도 연관이 있다라 말을 했었어요. 한국, 미국 같은 경우는 모두 재정 적자 정책을 시원하게 펼쳤습니다. 그만큼 유동성 공급을 늘렸고 인플레가 영향을 받게 됐죠. 거기에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오른 영향도 크게 됐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도 더해졌고요. 즉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지금 모든 나쁜 조건이 다 한 번에 다 몰린 상황인 거예요.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증시를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언론도 증시를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다 각자 목표가 달라요. 투자자만 증시가 오르는 게 목표인 거예요. 어쨌든 연준이나 언론은 뭐 해야 된다? 경고음을 울려야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이 고민되는 시점이다. 화투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더 먹을 거냐 스톱할 거냐. 지금 화투로 치면은 이제 투고를 먹을 것 같은데 내년에 쓰리고를 먹을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수익을 확정 지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쓰리고면 점수가 2배잖아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상대가 무슨 패를 들고 나에게 독박을 씌울 수 있을지 변수가 존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찝찝한 거죠. 이거 쓰리고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불안불안한데 이게 지금 딱 지금의 증시다. 어쨌든 연준은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릴 거다. 시그널을 굉장히 많이 줬죠. 0.25%씩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0.5%씩 올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아니면 0.5%씩 올리다가 나중에는 0.25로 내려갈 수도 있고 우선 5월 달에는 0.5%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도 그러면 기준금리를 0.5% 같이 올리는 게 좋은데 지금 환율도 보면 1200선 방어 실패했죠. 그런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늑장 대응하게 되면은 환율이 더 급등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4월 달에 0.25, 5월 달에 0.25 올리고 6월 달에는 금리를 못 올려요. 왜냐면 금통위가 3, 6, 9, 12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금통위가 5번 남았죠. 0.25%씩 분주히 5번 올려야지만 기준금리가 1.25%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에는 2.75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뉴스들을 보니까 2.25를 많이 보기도 하고 2.5까지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알 수 없지만 최대치는 2.75까지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갭이 1%가 나고 있는데 미국은 연말에 소프트하게 올리면 2%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하드하게 올리면 3.5%까지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0.5%씩 6번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블러드 총재가 얘기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2에서 3.5 사이 언저리에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한국이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건데 코스피 투자로 돈이 몰리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스리랑카부터 시작해서 신흥국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신흥국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신흥국 곡소리가 안 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플레가 빨리 꺾여야 돼요. 그리고 소프트한 금리 인상 전망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환율이랑 인플레가 잡히고 신흥국도 금리를 거칠게 올리지 않아도 된다. 그럼 미국에 있었던 돈들이라던가 채권 자금 이런 것들이 신흥국 증시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더 머물다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환율도 낮아지고 그 나라의 경제도 좋아질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쓰리고 전략인데 그제 어제 미국의 인플레 정점을 지났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아직 지표로는 굉장히 애매해서 이거를 확언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쓰리고 전략을 써볼 수 있는 희망도 있었다. 만약 그렇게 가지 않고 하드한 금리 인상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견디기 힘든 신흥국들이 속출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증시, 미국 증시들 보면은 금리 인상의
폭에 따라서 증시가 휘청였던 이유들이 이런 이유였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뭘 봐야 되냐면 중국이나 뭐 이런 신흥국들 있잖아요. GDP라던가 소비력도 보셔야 돼요. 신흥국은 생산도 하지만 소비도 하는 곳이에요. 선진국의 소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신흥국의 소비는 굉장히 가변적이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좋아졌을 때 신흥국의 소비가 갑자기 살아나면서 경기 호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글로벌 증시가 펌프처럼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 한국 금리 인상 뉴스를 보면은 이제 뉴스가 좀 이해가 간다라는 거죠. 왜 발표 직후에 코스피가 급락했었는지, 왜 10시에 최저를 찍고 다시 양전을 했는지, 환율이 왜 조금씩 떨어졌었는지, 악재 속에서도 쓰리고의 빛이 왜 잠깐 보일랑 말랑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 미국 기준금리 추세를 보면은 보다시피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았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만 이런 상황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도 금리를 계속 꾸준히 올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디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못 견디는 기업이 있을 거고, 오히려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보는 기업, 세 가지로 나뉠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든 하락을 하든 꾸준히 오르는 주식을 원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금리 인상을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장기 투자로도 매력이 있을 겁니다. 리오프닝 주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 영향을 받는 기업이지만 최근 주가 상승세가 괜찮습니다. 물가 인상보다 더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겠죠. 인플레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기업들이 존재해요. 1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쏟아지는 시기인데 4분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경쟁사는 영업이익률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인플레, 공급난, 물류비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거죠. 경쟁사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데 우리 기업은 홀로 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 그럼 이 기업은 엄청난 기업입니다. 성장하는 기업이겠죠.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 총재 대행의 말에는 한국의 스태그 진입 우려가 담겨 있었거든요. 변수가 많아서 스태그 진입 없이 잘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스태그에서 지수가 상승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지수의 영향을 좀 받는 대형주보다는 지수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의 영향을 덜 받는 중형주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